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한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의장이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기도 했고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초 예상과 달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내놨는데요.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그 입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잭슨홀 미팅이 네. 이렇게 끝난 지 2, 3일 지났으니까 내용보다는 현장의 내용보다는 그 위에 그 평가 예.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앞서 그 김현석 특파원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원래는 경제 전망에 주력하고 지금처럼 혼탁할 때는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문제에 갈 수 있는 이 성장률이라든가 물가 이런 실업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페드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그만큼 경제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더 원했었는데요. 사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아마 수치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보다는 오히려 테이퍼링 문제가 더 이렇게 지금 관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상과 달리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앞서 우리 캐스터분이라든가 김현석 특파원이 그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정장 바라던 성장률, 물가, 그다음에 실업률과 같은 구체적인 전망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9월 달에 페드 회의에 이렇게 통해서 사실 분기별 수정 전망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대로 이렇게 이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던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을까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시장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좀 줄어든 것보다는 파월 의장이 더 테이퍼링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켰지 않았냐 이런 분석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으시겠습니다는 연내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월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의 연내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거 반복한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그 위에 여러 가지 진전된 상황을 보면 구체적인 시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방법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론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내용이 있었느냐 하는 각도에서는 7월 의사록의 내용에 7월 회의의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었지 않느냐. 정작 바라던 파월 의장의 입에서 바라던 테이퍼링의 구체적 시기, 방법이 시장의 혼란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었었는데 이 내용은 언급이 없었다 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추진 의사도 금리 인상 연계를 차단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출구 전략, 엑스 스트레치는 유동성을 좀 해소하고 금리 기능이 보이면 금리를 좀 이렇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경기 과열이든가 나타났을 때에는 금리를 올리는 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런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차단시켜서 물론 시장의 안정을 기한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지금의 미국에 이렇게 보면은 집값이라든가 주가라든가 다 거품을 인정하는 페드에 인정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시장을 안정시키자 하는 이런 목적도 사실 뭐냐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 발언을 두고 묘수인가 네. 아니면은 오히려 파월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입장에 대해서 고집인가 하는 이 논쟁이 지금 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사실 애매모호한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파월 의장의 발언 전후에서 네. 페드의 인사들의 주요 인사들과 지역 연준 총재는 전부 매파로 돌았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프란도 사실 가장 강경 매파다가 테이퍼링의 추진에 연기 시사하고 또 바로 바꿔서 정절의 입장대로 바뀌어서 최근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가장 설왕설래했던 사람이
카프란 총재였었죠. 근데 본래대로 조기 테이퍼링 입장으로 선회해야 된 사항인 아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위에 그 조지 에스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의 그 주간인 지역 연준이죠. 캔자스 시티죠. 캔자스 시티에 그다음에 블라드라든가 그리고 보스틱, 하커, 메사 같은 지역 연준. 여기 이제 블러드가 이제 서로 겹쳐서 블러드로 이렇게 발언할게요. 그다음에 크라이다 부회장. 요분은 이제 행정적인 측면의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적인 측면에서 컨더레스라는 트럼프 퀴즈가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매파적인 속성을 했고 컨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파를 지정한 데 이어서 크라리다가 앞서 김현석 특파원도 파월 의장과 입장을 같이 하는 금융 완화 쪽에 됩니다는 사실은 고용 지표에 전제 조건이 있었긴 했지만 크라리다도 매파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윌러도 역시 금융 완화에서 매파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역 연준과 합과의 페드 총재, 페드 인사들 벌써 18명 중에서는 사실은 그 제롬 파월과 레이너더 이사 이분 이외에는 전부 테이퍼링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시장을 올랐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부 매파 분위기를 형성되는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트럼프 연내 시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추진식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에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페드의 인사들 지역 연재 매파에 비해서는 사실 비둘기로 이렇게 비춰졌거든요. 네. 그것이 일단 3대 지수를 끌어올렸던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파월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파월 의장이 오히려 그 시장의 혼란을 이렇게 더 가중시키지 않느냐.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면 9월 회의 때에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입장이 정리한 것보다는 시장에 좀 준비해라 하는 논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월가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뭔가 확실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번 그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상의해 볼게요. 네.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의 연내 가능성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역시 테이퍼링은 통화 정책의 양수단인 유동성 공급 정책, 조달 정책이죠.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된 두축적인 측면에서 그거의 판단 그 근거가 되는 것이 2012년서부터 뉴얼 멘토드로 설정했던 고용과 물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의 연내에 대해서 추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양대 지표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인플레 문제 일시적이다. 이번에도 사실 반복했습니다.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일시적 입장은 종전의 입장을 전혀 퇴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테이퍼링의 연내 추진에 대해서 과연 진위는 뭘까 하는 측면에 캐션을 그리는 상태거든요. 또 완전 고용 문제도 고용 지표는 전형적이지만 좀 개선될 끊는 조짐을 인정했지만 완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그래서 종전의 2에서 3년의 완전 고용은 달성 없다 하는 입장을 되풀이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델타 변이와 관련된 확산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회복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테이퍼링을 이렇게 연내 추진했지만 자 저렇게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은 조기에 달성할 수 없다. 델타 변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확실할 수 없다. 그러면 당신은 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했느냐? 아무런 근거 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왜 테이퍼링에 대해서 연내 추진 가능성을 얘기했느냐 하는 입장에 자연스럽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뿌리는 금융 완화에 이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엑스트 스트리트입니다. 당연히 출구 전략은 먼저 돈부터 회수하고 테이퍼링이 되겠죠. 금리가 이렇게 올리는 이런 정상화 단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테이퍼링을 추진한다, 연내 추진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차단시킨다면 출구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수순에 대해서 자 굳이 그 테이퍼링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금리 인상과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점에서 굳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하지 네. 굳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바야 테이퍼링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측면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얘기를 두고 잭슨 미팅을 두고 이것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본다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발표되는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측면이 지금 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 시기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지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추측들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가를 더 혼란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준 테이퍼링 조치가 더 강도 있게 추진되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테이퍼링과 준 네. 테이퍼링을 좀 구별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중앙은행은 신뢰를 중시하기 때문에 네. 유동성 공급,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에서는 투자 적격인 것만 이렇게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적격은 미국의 국채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MBS, 그렇죠. 주택저당증권이죠. 근데 그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 페드의 유동성 공급적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 작년에 코로나 직후에 시장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사실 국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매입해 준다 하더라도 누가 국채를 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마 전앵커 한번 보겠어요. 작년에 다 불확실하니까 전앵커도 안정자산은 국채를 사고자 하는 거죠. 네. 사고자 하는 거죠. MBS를 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통화 공급 정책에 적격이 되는 투자 정책은 아무리 중앙은행이 이렇게 사준다 하더라도 자 코로나 직후에 네. 불확실한데 나도 국채를 사야 되는데 중앙은행이 산다고 해서 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돈은 공급해야지 투자 적격인 국채에 대해서는 자 아무리 중앙은행이 사준다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는 더 이렇게 투자의 리스크에 민감하고 고객의 자산을 생각한다면 팔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정급 어떤가 쓰레기 채권까지 이렇게 사실 매입 대상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주가도 거품이 집값도 거품이 묻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회수해 있죠? 회수하다 보니까 자 정상적인 상태에서 테이퍼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1,200달러 공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가져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이퍼링은 가져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적격 대상이 되지 않았던 작년에 정크 펀드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던 부분부터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세컨더리 마켓 CCF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정크 펀드를 올해 내에 이것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줄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앵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활동하면 통화 지표의 활력 지표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 이렇게 아무리 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땐 돈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벽장 속에 가두면 아무리 중앙은행 창터에서 하이파리드 머니에 해당되는 고성동 본원 통화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신용 팽창 과정이 없거든요. 왜냐? 경제가 코로나에 의해서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통화 유통속들이든가 통화 상승 작년에 줄었거든요. 근데 네. 경기가 살아나죠. 그러면 전앵커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좀 벽장 속에 갖고 있는데 자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기회비용이 벽장 속에 가두는 돈에 따른 기회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 돈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죠. 주식 투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은 세컨더리 마켓 통해서 준 테이퍼를 통해서 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통화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고 통화 승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시중 유동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 테이퍼링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이렇게 줄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주가도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아닙니까? 그렇죠. 채권도 지금 금리가 지난주에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채권가가 올라갑니다. 비트코인도 오락가락하지만 계속해서 가상화폐도 올라갑니다. 경제 전반에 거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은 왜 금리를 안 올리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와 관련돼서도 어느 쪽이 중요하냐 아니냐 어느 쪽이 맞고 틀리냐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도 그만큼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의 연내 추진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 이런 시각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한번 보겠어요. 테이퍼링 연내 추진 시사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인플레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입장 퇴조하지 않았죠. 그렇죠. 고용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랬죠. 네. 델타 변이에 영향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런 근거를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컨트롤 타워 관련해서 통화정책 수장과 재정정책 수장과 이렇게 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 한국경제TV 통해를 통해서 그동안 양 수장들의 입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파월 의장은 일시적이다. 그러나 사실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 입장이고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그리고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에는 더 이렇게 경제 정책을 제닛 옐런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 실질적인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는 제닛 옐런 입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파월 의장보다는 더 전향적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인플레 문제를 본다면 연내 추진 가능성을 제닛 옐런 입장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양 수장 간의 차이가 확실하죠. 파월 의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는 입장이고 옐런 입장은 일자리 부음으로 인해서 내년 완전 고용이 달성한다 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고용 문제만 따지더라도 파월 의장은 금융 완화를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옐런 입장에서는 조기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파월의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내 추진 가능성이 있지만 방법과 추진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그 근거도 종전의 입장에서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테이퍼링은 연내 추진했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일단은 옐런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자 페드 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제롬 파월의 이 테이퍼링의 얘기가 전후에서 지역 연준이라든가 페드 내에 본인과 같이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매파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을 수용을 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차단시켰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옐런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하는 입장이 지금 월가 내에서 액면 그대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차단시켰다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은 건가 하는 측면에 옐런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월가 입장에서 또 다른 힌트가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의 실질적인 바이든 정부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이렇게 제닛 옐런의 입장을 한번 지금부터 전 앵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이전에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내놨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월가의 관심이 이 부분에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결국 파월이 시장에 맡겼기 때문에 네.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가. 뭐 하나 그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당장 이번 주에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부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고용지표 문제, 특히 앨런과 파월 간에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고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실업률보다는 신규 실업률 일자리 분과 관련해서 신규 실업 창구 건수 창출 건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지표에 의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모습에 의해서 제닛 앨런의 입장대로 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입장이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 시기도 사실 빠르면 9월 달에 이렇게 페드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있어서는 어떨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방법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던 것이 투 스피드 테이퍼링이죠. 이렇게 순차적 이렇게 테이퍼링이다 하고 한국말로 번역하고 예. 그다음에 어떤 데 2차적 테이퍼링이다 하는데 순차적 테이퍼링이 좀 맞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가장 뜨거운 것이 집값이죠. 아마 우리 그
특파원들이 지금 시청자분을 위해서 미국의 현지를 많이 가셨는데요.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김현석 특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파원을 이렇게 처음 했을 때보다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곤란합니다. 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만큼 붕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실제로 현지에 또 개인적인 저도 연고를 갖고 있습니다는 집값이 진짜 뜨겁거든요. 진짜 뜨겁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걸 방치하겠느냐. 앞서 말씀같이 이걸 방치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든지 이렇게 확정적 편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올라가면 포머족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나도 이 집값을 쫓아가지 못하면 영원히 격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포머족 아시죠? 네. 포머족에서 우리가 보면 fear of missing out 해가지고 소외되는 시청자분 공포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가계담보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큰 이렇게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약 90%를 차지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2008년 서프라임 사태 같은 이런 악몽 얘기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집값이라든가 주가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사실은 그 투 스피드 이렇게 테이퍼링이 좀 거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투 스피드라는 것은 매월 지금 이렇게 일정 금액씩 하는데요. 국채는 800억이고 MBS는 400억 달러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갈 것이냐, 2대1 방법으로 풀었으니까 2대1 방법으로 흡수할 것이냐 하는 측면. 예를 들어서 150억을 좀 흡수한다, 1차로 한다면 국채 부분은 이렇게 2대1 부분이니까 100억을 하고 MBS는 사실 50억 하는 이런 네. 방법으로 풀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이런 방법인데요. 이런 모습에서 보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첫 번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에 주택담보대출을 줄일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자, 뭐든지 경제라는 것은 1년 전 대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똑같이 1년 전과 마찬가지로 2대1로 풀 때와 2대1로 회수할 때 똑같이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1년 반 만에 집값이 이례적으로 급등했으니까 또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를 증가했으니까 요건 좀 이렇게 지금의 현실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MBS 부분 요걸 먼저 회수하고 처음 퍼스트 트랙이죠. 그다음에 세컨드 트랙에서는 지금 국채를 좀 회수할 때에는 그만큼 금리 급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가계부채 증가한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하고 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으니까 요번은 좀 안정시켜 가져가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MBS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국채를 하고 하는 투 스피드 방안이 이렇게 거론되는 상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청자분이 만약에 FOMC에 지금 테이퍼링의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현상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겠느냐. 1년 반이야. 1년 반 후에 지날 때 경제 상황은 완전히 이렇게 바뀐 상황이거든요. 1년 반 전에 2대1로 풀었다 해서 지금과 똑같이 회수할 때도 2대1로 회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은 사실 월가에서도 공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2대1로 풀고 2대1로 회수하자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사실 이렇게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브레이너리 이사거든요. 이게 파월 의장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은 순차적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지금의 집값 이상 급등이라든가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주택담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월가에서는 이 순차적 테이퍼링이 거론된다면 이 방안이 만만치 않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도 강한 상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금리 인상 문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차단을 하기는 했지만 월가에서는 옐런 의장이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으실까 여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정상화하기 때문에 네. 돈을 왕창 푼 것을 회수하는 게 이게 테이퍼링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테이퍼링 먼저 추진하고 금리를 가야죠. 왜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빨간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이게 금리라면 이게 돈이 갇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금리 기능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요거부터 걷어내야 빨간색이 들리지 않습니까? 요걸 조절해야 사실 경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자산 거품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문제는 결국 테이퍼링과 파월 의장대로 차단시키는, 불연계시키는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테이퍼링 추진하면 금리 인상 문제는 이후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문제의 차단 문제가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테이퍼링의 근거가 이렇게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을 연내 추진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공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의 말이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이후에 금리 인상 차단 발언 이후에 재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옐런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 당신은 제닛 옐런 입장에선 2014년서부터 페드 의장을 하신 분입니다. 또 가장 페드 내에서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페드의 전통을 또 페드의 그 긍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왜 108년 만에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이라는 그 발언을 했을까? 108년의 금기를 깨고 했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사실 간접적인 시사를 하는 점에서 그동안 반복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처음으로 사실 그 108년의 금기를 깨고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이 입장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앨런의 실수냐 하는 비판 속에 고도의 실수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됐죠. 이게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페드 인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닛 옐런의 108년 만에 깼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6월 달에 한 달이 지났죠. G7 그 재무장관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재차 강조했던 겁니다. 아닙니다. 만만한 금리 인상은 실물 경기의 바람에 도움된다. 이 측면인데요. 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2014년에 페드 의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분이 얘기했던 Effective Low Bond, 이게 이제 우리 영어 약자를 보면 ELB죠. 우리 한국말은 실효 하한이다. 이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동성 함정에 처해 있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해당되는 금리 기능은 너무 낮으면 사실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앵커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는 요즘에 이렇게 보면 명품들이 잘 나간다 그래요. 네. 명품들이 잘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가장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는 이렇게 샤넬 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인기가 샤넬 백이라 많죠. 인기가 많다 그래요. 네. 뭐 줄도 서고 그런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샤넬 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가격이 싸다. 아주 덤핑한다. 예를 들어서 원래 가격에 대해서 10분의 1로 덤핑 치버린다. 하면 샤넬 백이 더 많이 팔리겠습니까? 덜 팔리겠습니까? 덜 팔리겠죠. 덜 팔리겠죠. 네. 이게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금리 기능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넷 옐런에서 도입했던 ELB 같은 실효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된다. 올려준다. 그래야지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시장 신호 기능, 금리 신호 기능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제닛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문제를 차단했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제닛 옐런의 이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페드 내 FOMC 내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dot plot, 금리 점도표가 9월 회의에서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자 작년 3월, 작년 12월, 올해 3월, 6월 달 요건 이제 분기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부 내년에 금리 인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FOMC 멤버들이 더 높아졌습니다. 빨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9월 달에 dot plot에서 FOMC 멤버들이 얼만큼 내년에 금리 인상을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이 많다면 통화정책 시차는 뭐 심스 그랭크 테스팅에 된 걸 보면 미국에서 보면 9개월에서 1년입니다. 네. 그러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델타 변이에서 경기 불확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1년 후에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봐서 지금이라도 금리 인상 문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테이퍼링은 추진하겠다 하고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차단시킨다면 자, 지금은 그 얘기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테이퍼링을 추진하면서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사실 제넷 앨런 입장이 더 공감을 간다는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렇게 잭슨 홀 미팅 이후에 그때 당시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내 추진하는 가능성 이런 문제 얘기했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꾸 이런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논평들이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이 끝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동안 좀 궁금해하던 사안이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9월 FOMC 회의는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혼탁스러우면 가장 빨리 반영하는 것이 자금 흐름입니다. 네. 돈이라는 것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자금 흐름 보겠습니다.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이렇게 파월 의장이 발언된 이후에 금리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가장 민감하죠. 그런 측면에서 네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 피보팅, 이번에 테이퍼링 이렇게 연내 추진해서 완화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시로 중심 즉 피보 레이트가 고착할 것이다 하는 얘기, 이게 머니 피보팅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레이 로테이션이다 해서 차익권에서 증시로 올 것이다. 주가가 여전히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머니 무브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발언 이후에 사실 채권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증시 채권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테이퍼링에서 돈을 그렇게 회수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 요건 이제 중앙은행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준 테이퍼링이든 뭐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의 잭슨 홀 미팅이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 측면의 반증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 서큘레이션에서 네 가지 가능성, 머니 피보팅, 그레이 로테이션, 머니 무브, 테이퍼링. 이건 준 테이퍼링, 콰이사이 테이퍼링까지 포함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시적인 측면에서 이 정책의 전환 문제 이런 문제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성질일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하반기에는 이런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배당주, 글로벌 ETF, 현금 30% 이상 보유 네. 이런 측면으로 그런 흐름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에 내가 사실 그 뭐 성장률이라든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올랐으니까 또 다시 성장률을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시각인데 실제로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시장에 신중하게 가져가는 모습이 지금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구분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안도감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해석에 관련해서는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